광주과학기술원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준하 교수님께서 PHM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구현할 때 실질적으로는 코드를 짜다 보니까 굉장히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린다고 해야 되나? 처음 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챗GPT라는 이런 툴을 사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GPT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가 챗GPT니까 GPT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챗GPT, 그 다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 폴트 다이어그노시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챗GPT에 앞서서 GPT에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미 많은 분들께서 써보신 분들로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원생들이랑 저희 학부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한 50명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GPT를 써봤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혹시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걱정도 살짝 들었습니다. GP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를 위한 툴로 개발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픈 AI에서 2019년도에 GPT-1 차례대로 2018, 19, 20, 1, 2, 3가 차례대로 개발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장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사이에 문장들의 그 빈칸을 집어넣어 가지고 빈칸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워드씩 지워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 완성된 문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들을 삭제를 해버리고 이걸 분류 작업 또는 그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레이블이 없더라도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시킨 모델을 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해봐라. look at the 다음에 뭐가 올지 이렇게 예측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GPT가 학습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PT 1, 2, 3까지 개발이 됐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챗GPT라는 게 우리가 흔히 GPT 3.5라고 부르는 모델이 2022년 11월 달에 개발이 됐습니다. 원래 이 모델은 GPT-3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챗GPT와 GPT-3 사이에는 사실 인스트럭트 GPT라는 모델이 개발이 돼가지고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스트럭트 GPT라는 게 약간 좀 우리 그렇잖아요. 처음에 모델이 개발이 되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뭐 좀 이상한 질문들,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 GPT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이프티 측면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한 게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22년 11월 달에 개발이 됐지만 실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21년도 1월 달까지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22년 1월 이후에 나온 정보들은 여기서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GPT-4가 출시가 됐습니다. 23년 4월 달까지의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PT 3.5와 4.0의 차이는 이 3.5는 무료이다라는 점이고 4.0은 한 달에 20불씩 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세싱 커패시티를 보면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단어가 3.5 같은 경우에는 3,000워드, 그리고 4.0 같은 경우에 25,000워드. 저희 그 트랜잭션 저널 같은 경우에 보통 한 8페이지, 10페이지 되는 그런 논문이 보통 한 6,000자에서 8,000워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 버전에다가 그 트랜잭션 논문을 넣으면 에러가 생기고요. 4.0에다 넣어서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아주 잘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도 꽤 차이가 납니다. 3.5는 4에서 5페이지 정도 기억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 기반을 해가지고 다음 답변을 만들 수 있는데
4.0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페이지 정도, 논문 한 50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한 트랜잭션 기준으로는 6, 7편을 집어넣더라도 에러 없이 그 논문들을 다 기억을 하고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간추려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는 파일에 대한 업로드인데요. 3.5는 파일 업로드가 불가능한 반면에 4.0은 파일 여러분들께서 뭔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또는 텍스트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러한 파일 업로드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멀티 모델리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프로세스 커패시티 관련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적은 그 논문 트랜잭션에 서브미션된 논문인데요. 이거를 통째로 대략적으로 한 5,200 워드 정도 됩니다.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요약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은 저널 논문 본문입니다. 한글 250자 내외로 요약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대충 제 앱스트랙트랑 비슷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치팅을 할 것 같아가지고 본문만 집어넣고 앱스트랙이라든지 컨클루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삭제해버리고 말 그대로 인트로덕션 섹션 1부터 시작을 해서 섹션 5까지 리절트 앤 디스커션까지만 한 5,260자 되는 거를 집어넣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얼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챗GPT 3.0, 3.5에다가 집어넣어 봤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처리할 수 없다, 너무 길어가지고 처리할 수 없다 라고 나와서 이런 차이가 3.5와 4.0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멀티 모델리티인데요. 3.5에서는 그 주로 텍스트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처리하는 게 힘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저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동물원에 가가지고 뒤에 보시면 사자가 앉아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걸 한글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하니까 사진에는 밝은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두 아이가 보입니다 하면서 V 모양을 하고 있고 웃고 있고 특히나 뒤에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사자인지 호랑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조용히 누워있는 큰 사자 한 마리가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두 마리죠. 두 마리인데 한 마리라고 지금 이건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챗GPT가. 그리고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원이나 사파리 공원의 전망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꽤 그래도 잘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림도 잘 구분하니까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을 얘가 한번 읽어볼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트랜잭션에 올라갔던 서미션한 논문의 제일 메인 그림이죠. 피겨 1. 전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사진을 집어넣고 자, 대학 교수라고 가정합시다. 이 그림은 저널 논문에 실린 그림입니다. 전체 개요를 설명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실제 논문에서도 이 두 개의 주로 프로세스로 구성돼 가지고 그림에 보면 이 왼쪽에는 forward 프로세스, 그다음 요 오른쪽에 보시면 리버스 프로세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 forward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됐다. 그다음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이 그림은 신호 처리와 기계학습을 융합해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실제로 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적었던 논문의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세미나 한다든지 하면 이거 그냥 그림 이거 하나 따와가지고 이거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심지어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지만 그 정도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서 이러한 텍스트에서 말을 해줬으니까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네가 한번 챗GPT 너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봐라, 생성해 봐라. 이렇게 한번 제가 또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단어들이 defect process, 그 다음 FOR, CCA, 좀 약간 외계 문자 비슷한 글자도 많이 있고요.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이 글자를 바탕으로 과학적 논문의 그림을 만드는 거는 얘가 좀 힘들구나 아직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이제
GPT-4 같은 경우에는 멀티 모델리티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텍스트로 바꾸고 그다음 텍스트를 뭐 오디오로 처리한다든지 뭐 다양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보시면 GPT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시면 이런 다양한 GPT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뭐 달리라든지 스칼라 GPT라든지 뭐 카투나이즈 유어셀프라든지 이런 다양한 GPT들이 존재를 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전에 저희 뭐 한 20년 전에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엑셀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도 쓸 수 있고 워드도 쓸 수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툴들이 GPT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이런 그 확장성이 어마어마했구나. 이게 여기서는 비록 뭐 이미지라든지 또는 스칼라 GPT라고 해가지고 논문을 찾아주는 이러한 기능들만 들어가 있지만 이게 불과 출시된 지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특히나 4.0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3월달에 출시가 됐으니까 불과 1년 됐습니다. 예. 그러한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그 툴들이 개발이 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많은 다양한 굉장히 유용한 툴들이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인 요 카투나이즈 유어셀프라는 툴을 써가지고 한번 이 그림을 이 툴을 이용해서 한번 카툰화 시켜봐라 라고 하니까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 보시면 요 옷에 곰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곰도 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경이라든지 또 머리카락 스타일 이런 것들 보면 머리카락 스타일 같은 걸 보면 그래도 얼추 잘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한 것은 보시는 요 카투나이즈 유어셀프라는 요 GPT인데 뭐 다양한 스칼라 GPT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 스칼라 GPT도 한번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2% 부족한 그런 느낌이었고 특히나 뭐 달리라든지 카투나이즈 유어셀프라든지 이런 이미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된다. 다만 뭐 스피치라든지 다른 툴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보완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인데요. 앞으로 챗 GPT를 더 디벨롭해서 GPT-5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멀티 모델리티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 다음 리즈닝과 추론 기능, 그 다음 신뢰성, 안정성을 좀 향상시키겠다. 그 다음 개인화시키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GPT들을 또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PT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폰과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2007년도인가요? 아이폰 1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도 아이폰 10인데요. 뭐 15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챗GPT도 마찬가지로 지금 4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5, 6, 7, 8 해가지고 점차 이 기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될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 뭐 GPT-2나 3나 4 같은 경우에는 다 배드라고 합니다. 별로 안 좋았는데 뭐 이게 좀 약간 광고성인지는 모르겠지만 5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간략하게 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챗GPT한테 뭔가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써 프롬프트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 가지고 챗GPT가 다른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 글을 요약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약간 성의 없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 세 문장으로 번호를 붙여서 요약을 해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해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를 써서 하면 조금 더 잘 되는데요. 영어를 쓸 때도 보시면 tell me who invented 이렇게 한 표현이랑 tell me about the person invented 이렇게 한 거랑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주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미묘하게 바뀐다 또는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토픽,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직업으로 하는 분이 계시는데 뭐 예전에 한번 그 연봉이 4억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지 말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9살 어린이에게 설명해줘 라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명령어로 써줘 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세이를 써줘 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새 단락을 써줘 라는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시 문장, 뭐 조건을 적고 이걸 구분해서 이걸 요구하는 문장을 적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질문할 때는 대략적으로 77% 정도의 정확도를 얻은 반면에 영어를 하게 되면 85%, 거의 한 7, 8% 정도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보시면 이런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어로 질문할 겁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라고 이제 영어로 바꾸는 거죠. 바꿔서 답변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걸 한글로 바꿔주세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스텝 바이 스텝 뭔가 답을 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나눠가지고 답변을 해라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그 꼬마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6학년 아이한테 뭐 1 더하기 2는 얼마고 3 더하기 4는 얼마고 3 곱하기 6은 얼마고 7 더하기 8은 뭐 얼마다 이거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대답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1 더하기 1은 뭐지? 한 다음에 2 곱하기 4는 뭐지? 8 나누기 2는 뭐지? 4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게 되면 원래 답변을 못하던 것들을 거의 어떤 경우에는 한 17.7%의 정확도가 차근차근 나눠서 설명을 하세요 라고 하면 78%까지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가이드라인으로 해가지고 이것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있는데 이 논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알카비에 저장된 논문이고요. 제가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페르소나 패턴이라는 건데 이 역할 부여입니다. 뭔가 답변을 할 때 어떤 원하는 답변을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안 검토자의 역할을 맡아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또는 당신이 연구원의 시니어 연구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해보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해보세요 또는 구글의 소프트웨어 코딩 연구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역할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보시면 자 주인이 개에게 하는 말이고 너의 출력은 개가 내는 소리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주인이 개에게 하는 다양한 응답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안녕이라고 하니까 왈왈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그 역할에 맞는 걸 본인이 챗GPT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레시피입니다. 어떤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그걸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스텝에 맞춰 가지고 차례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레시피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음식 만드는 게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전체 단계 순서를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 뿐만 아니라 누락된 단계가 있으면 기입을 해주고 불필요한 단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 리플렉션인데요. 이 부분은 그 오류에 대한 걸 식별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러한 오류가 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나에게 알려달라. 예, 그럼 저희가 그 이유를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리플렉션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났을 때 저희가 그 오류를 알고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플리트 인터랙션인데요. 이 부분은 그 챗GPT가 뭔가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족한 정보를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족한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들을 합쳐서 복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을 해달라, 그리고 더 나은 버전을 제안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준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가 부족한지 나에게 질문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대답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더 나은 뭔가 질문을 제안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한 20분 동안 GPT와 챗GPT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질문하는 거를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배워야 되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구글 또는 네이버 검색할 때 검색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뭔가 검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좀 더 배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좀 바꿔서 해보고 뭐 옵션 좀 더 붙여가지고 검색해보고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술문헌 자료 검색할 때도 저희가 논문 리터처 리뷰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한 몇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좋은 그 참고 문헌을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던 것 같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그 기억들을 한번 되돌려 보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굳이 알 필요 없는 건데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뭔가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뭐 필요하니까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툴들이 내가 무슨 심플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는 걸 던져줘야 되는 게 그게 이러한 챗GPT의 본연의 역할이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줄이려고 이런 툴을 쓰는 건데 오히려 나에게 일을 갖다 더 떠넘겨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챗GPT라는 것은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도메인 지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툴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드 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머신러닝 코드를 짠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고장 진단이죠. 드론에 대한 고장 진단을 하겠다라는 게 큰 그림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한번 열어봐야죠. 열어보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데이터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뭐 전처리가 필요하겠죠. 노이즈를 제거한다든지 빈 데이터를 채워 넣는다든지 이러한 전처리 작업이 필요할 거고, 다섯 번째는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여섯 번째 파인 튜닝, 일곱 번째 프리젠트, 여덟 번째 실제로 가져다 쓰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데모를 위해서 드론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뉴스 기사에 이런 행사에서 드론이 추락을 했다. 그래서 드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니까, 자, 이런 드론이
고장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장 진단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가정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는 드론에 팔 하나를 떼와가지고 테스트 베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게 되는데 이 프로펠러가 지금 저쪽에 샘플 1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고요. 2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약간 마모가 돼가지고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샘플 3에서는 이 리딩 엣지 부분이 약간 갈려 나가가지고 손상을 입었고, 4번째 샘플에서는 요 트레일링 엣지 뒷부분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겨울에 추운 날씨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아이싱, 그러니까 무게가 더 늘어나게 됐죠. 얼음들이 그 프로펠러 외부에 달리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모사한 그러한 샘플을 제작을 했습니다. 총 5개의 샘플이 존재하고 5개의 고장 모드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요 끝부분 자세히 보시면 요 부분에 지금 가속도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면 그 가속도를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은 프로파일을 얻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각각 섹션으로 나눠 가지고 분할을 하고 데이터를 전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코드를 스크래치부터 작성을 하고 학습을 시키고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약 한 96%의 97%의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탑재를 해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데모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각각의 고장 모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 파형이 보여주고 아래에서는 어떤 고장 모드인지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코드를 짜는데 저희 대학원생이 스크래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짜니까 대략적으로 한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하루 정도. 그 정도 걸렸는데 이거를 저희가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8개 스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시면 요 스텝 1부터 4까지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스텝 5부터 7은 챗GPT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당연히 엔지니어가 해야 되고, 이 스텝 5부터 7까지는 요즘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챗GPT뿐만 아니라 오토ML과 같은 아래 보시는 H2O, 그 다음에 Tpat, 그 다음 파일 캐럿과 같은 이런 오토ML 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걸 쫙 다 돌려가지고 제일 성능이 잘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안 나오는 것까지 쫙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챗GPT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예전에 저 이제 FM 수업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으로 배웠습니다. 이 책이 한 6년도인가 5년도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의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FM을 하기 위해서는 스텝 1부터 스텝 8까지 있고 1과 8은 엔지니어가 담당을 하지만 스텝 2부터 스텝 7까지는 컴퓨터가 담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나중에 되면 지금은 챗GPT 플러스 GPT-4지만 앞으로 5, 6, 7, 8이 계속 나오게 되면 아마 저거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1번과 8번만 우리가 담당하게 되고 2번부터 7번까지는 챗GPT가 다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얻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프롬프트를 클래스별 특성인자 분포 차트를 작성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줬습니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오기 전에 여기서 한 10분 정도 앉아가지고 다 돌려봤습니다. 돌려보고 자, 여기서 파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GPT-4 같은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제가 프롬프트를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넣어놨는데 치면 자, 클래스별 특성인자 분포 차트를 작성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열심히 실시간으로 분석 중이라고 나오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총 6개 컬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레이블 이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그 스큐니스, 컬토시스, RMS, 피크 투 피크 값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총 5개 들어가 있고 이 파일을 클래스별로 클래스가 총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 그 다음 리딩 엣지, 트레일링 엣지, 데미지 뭐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RMS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별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보시면 정상 같은 경우에는 RMS 값이 작을 거고 그 다음에 이상 같은 경우는 크고 그런 식으로 아마 분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것을 각 특성인자별 상관성을 한번 분석을 해달라라고 제가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총 4개의 특성인자들이 있습니다. 스큐니스, 콜토시스, 자, 이런 식으로 특성인자를 구분을 해주고 보시면 RMS와 콜토시스 사이 RMS와 P2P, 피크 투 피크 사이에서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RMS와 콜토시스 사이에서는 음의 상관관계,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그 SVM을 분류하는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SVM으로 분류하는 코드를 작성 바랍니다.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SVM이 서포트 벡터 머신인지 식별을 하게 되고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때 이와 같이 몇 개의 스텝을 알려주고 진행을 합니다. 돌려보니까 코드를 만들어냈고 약 한 94%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코드까지 작성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코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코드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 가시면 카피 코드 하신 다음에 저희가 런타임 여기서
이렇게 콜앱을 가지고 여기다 입력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통째로 집어넣고요. 자, 에러가 났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에러가 나냐면 제가 여기서 파일을 임포트하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챗GPT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포트하는 부분,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운트하는 부분, 제가 쓰고 있는 그 파일 저장소를 마운트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판다스를 임포트해라 라는 명령을 집어넣고 요 앞에 패스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 관계상 제가 수정한 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쭉쭉쭉 돌아갔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확도가 한 95%, 제가 기대했던 그러한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CNN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SVM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CNN으로 분류하는 코드를 작성해봐라 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코드를 제가 넣어가지고 돌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처리기만 잘 조정해주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성능도 거의 비슷하게 95%, 6%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돌려서 또 해봤는데 잘 됩니다. 잘 돼서 이거 쓰면 시간 세이브하는 데 꽤 도움이 되겠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CNN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필요한 부분만 쏙쏙 넣어가지고 모델 구성 한번 보시면 시퀀셜 해가지고 CNN, 그 다음 맥스 풀링, 플래튼, 댄스 레이어 2개, 소프트맥스 써있고, 그 다음 아담 옵티마이저 써가지고 에포크 넘어가고 에큐러시,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이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까지 94%, 약 한 95% 정도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 특성임자별 상관성 분석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코드 생성 다 가능하고요. SVM뿐만 아니라 CN, 그 다음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한 6가지 해봤는데 다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챗GPT를 많이 써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써보셨겠지만 혹시 안 써보신 분이 계시면 일단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를 쓸 수도 있지만 4.0 버전이 이 파일 업로드라든지 멀티 모델리티라든지 또는 메모리 커패시티, 프로세싱 커패시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록 유료긴 하지만 이런 버전을 쓰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널 논문 작성할 때 번역이라든지 물론 그래머리 같은 좋은 툴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문 저널을 작성할 때 또는 저널을 요약할 때
앱스트랙 작성할 때라든지 그런 기능들은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코딩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게 잘 된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받은 파일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안 돌아가는, 대부분 다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약간의 마사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코딩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챗GPT는 약간 깡통과 같습니다. 전혀 나는 코딩하는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스크래치부터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딩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코딩이 디버깅할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러한 분들이 이 챗GPT를 활용하는데 가장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베이스라인 모델을 짜는 거에는 챗GPT가 굉장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면 뭐 베이스라인 짜려고 하면 굉장히 뭐 스택 오버플로우 가가지고 막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